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울림과 교훈을 남깁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60대 여성 사연자 김지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매번 올라오는 사연들을 열심히 잘 듣고 있는 사연 애청자죠. 아는 지인이 이곳을 알려준 뒤로는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남들 사는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덕분에 얼마 전 아들을 결혼시킨 뒤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사실 제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하나에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 어디다가 제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들에게 내 얘기를 하려니 이래저래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막상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 얘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내려 하는 사연은 저희 아들 최민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 결혼을 한 기념으로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지만 사실 제 인생은 남들에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집 셋째 딸로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어서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은 일절 없었죠. 그런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저희 아들 민재를 낳아 기른 일일 겁니다. 없이 살던 시절 비슷한 형편의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던 저는 대단하지는 않아도 소소하고 즐거운 행복을 바랐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과 자식을 낳아 기른다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저희 아들 민재가 4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로 참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지만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무게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며 너무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남들 대신 혼자 잔업을 마치고 늦은 밤 돌아오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CCTV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고 인적 드문 길에 늦은 시간이라 남편은 차가운 길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아들을 재우며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던 저는 몇 시간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나 그날 잔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없었을지, 일찍 구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어떻게도 남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한동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속이 문드러져서 먹지도 뱉지도 못하고 한동안 죽은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가 살아야 했던 이유는 결국 어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그때 남편을 따라 떠나버렸을 거예요. 죽고 싶어도 그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살아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없이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지게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제가 살아서 버틴 것은 전부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앞에 두었던 그날, 저는 제 무릎에서 잠든 아들을 보며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고생이 있을지 뻔히 보여 두려웠지만 아들을 위해서 견뎌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애초에 가방끈도 짧고 재주도 없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남편 덕에 먹고 살았는데 여자 혼자 자식 키우며 일을 하려니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며 주위 사람들은 답답했어요. 그러다 둘 다 굶어 죽는다며 저더러 차라리 아이가 어릴 때 고아원에 보내고 재혼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야 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비두로 꽂히더라고요. 어디 엄마더러 자식을 버리라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며 남의 집사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 줄 아는 걸 해야 했던 저는 부잣집 식모살이 해주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린 아들을 유치원에 보낼 형편도 되지 못해서 아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던 저로서는 남의 집에 기거하며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주인 집에 딸린 조그만한 방에서 숨죽이며 살며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을 옆에 두고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못난 엄마 따라서 남의 집 눈치밥을 먹어야 하는 아들에게는 늘 미안했었죠. 그나마 그때는 아들이 어릴 적이라 다행이었지 세상을 알만한 나이였더라면 그 짓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남의 집에 숙식하며 일을 하던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들어갈 나이만 되면 혼자 두고 일을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때까지만 눈 딱 감고 참자 생각하고 고생을 감수했었죠. 그리고 계획대로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는 저도 남의 집살이를 청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후로도 저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여러 집들의 살림을 돌봐주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기에 눈칫밥 먹고 지내면서 더러운 꼴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 제가 잘하는 게 그 일이더라고요. 그나마 사지가 멀쩡해서 그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뿐인 제 자식을 기를 수 있었죠. 저는 제 인생은 볼품없어도 제 아들만큼은 참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불쌍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득바득 살았지만 정작 대단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에 집세 내기에도 바쁜 탓에 아들한테 좋은 것 하나 해준 게 없었죠.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좋은 음식만 먹여 키우고 싶었지만 제 형편에 그럴 여유는 없었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주인집 자식들이 버리는 옷을 얻어 입히고 남의 자식들 안 보는 책 얻어다 공부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모든 걸 좋다고 고마워했지만 남의 것을 얻어다 입히는 제 심정은 어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더 좋은 것 해주었을 텐데 제가 무능하고 못난 엄마라 내 귀한 자식에게 귀한 대접 못해주는 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여튼 남편 없이 아들의 곁을 지켰고 그 마지막은 자식의 독립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숙제는 제게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잘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보내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줄 게 없는 제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내 집 한 칸 못 얻은 제 형편에 제가 아들 결혼할 때 집어넣을 돈도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어찌 자기들 힘으로만 살겠습니까? 변호사, 검사에도 월급쟁이 신세라면 다들 비슷한 형편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들 민재는 요즘 그리 보기 힘들다는 개천용이었으니 부모 도움 안 받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남의 집 식모살이하며 부자들 사는 걸 어깨너머로 봐와서 그런지 주변에서 들은 것이 많았던 저는 세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합격해봤자 좋은 인맥 없으면 취업도 어려운 게 요즘인데 저는 인맥은커녕 돈이 많아서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줄 수도 없으니 자식 앞길에 해줄 게 없는 저는 늘 죄인이 된 심정이었어요. 부모님 도움으로 벌써부터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부모님 인맥으로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는 아들의 동기들 얘기를 전해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평생 아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 없이 키워서 미안했고, 키우면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모아놓은 것 없어서 미안했죠. 그나마 좋은 대학 보내놓고 공부라도 잘 시키면 괜찮아질까 했더니 세상 일이라는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암만 좋은 대학을 가봤자 대단한 부모 못 만난 자식은 흙수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착하고 다정한 제 아들은 낳아준 것만으로도 은혜라 생각하며 부모 도움 필요 없이 자수성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들이었지만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늘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장가가고 나면 더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을 텐데 결혼할 때 집을 얻어 주기는커녕 결혼 준비 비용도 부담이 되는 제 상황에 저는 가진 것 없는 부모라 자식의 결혼마저 부담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돈도 돈이었지만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장가 보내려니 사돈될 집에서 어찌 생각하실지 그 걱정도 적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며 자식의 결혼을 기다리던 어느 날 아들 민재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며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기쁜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들도 30 나이가 넘었으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장가갔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들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드디어 올게 왔구나 싶은 심정이었어요. 보통이라면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궁금한 게 먼저겠지만 제가 뭐라고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반대하고 걱정할 것도 아니었기에 그때 제 걱정은 오로지 아들의 결혼 자금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저는 막상 그 아가씨가 어떤 가정 형편에서 자랐는지 그 집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세세한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려니 다 큰 자식 연애 사업까지 간섭하는 치맛바람 엄마가 될까 싶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평소에도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그 성격에 결혼 생각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제게 여자친구를 직접 보여주고 싶다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아가씨와 결혼 생각이 확실하다는 얘기라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 만남이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떨리는 건지 저는 약속이 있는 전날까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리 이소연은 누추한 집안을 걱정해 밖에서 약속을 잡은 보람이 있을 정도로 귀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잘은 몰라도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옷을 걸치고 있던 아가씨는 광이 나는 피부에 고운 머릿결까지 누가 봐도 여유 있는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아가씨였어요. 저도 일하면서 부잣집들 드나든 세월이 있다 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그 아가씨가 웬만한 부잣집 따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공주님 같은 그 아가씨를 본 순간 우리 아들과 참 선남선녀처럼 잘 어울린다 싶어 기분이 좋았지만 제 속을 솔직히 말하자면 걱정이 더 커졌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 아가씨가 들고 있는 가방만 해도 우리 집 1년 생활비에 가까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제 처지를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누가 봐도 여유 있어 보이는 그 집안과 우리 사정이 괜히 비교가 되는 바람에 저는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 앞에서 괜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지 제게도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씨랑 만나고 있는 이소연이라고 해요. 그래요. 낫지요. 엄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재가 누굴 닮아서 인물이 좋은가 궁금했는데 역시 아들은 어머니를 닮은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엄청 미인이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럴 리가. 내가 못 봐줄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나 안 닮아서 잘났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랑 정말 많이 닮았는걸요. 어머니 정말 미인이세요? 안 그래, 오빠? 맞아. 나 엄마 닮았잖아.
엄마 닮아서 잘난 거 맞는데? 정말, 왜 그러니? 아가씨야말로 참 예쁘네요. 다행히 첫인상은 서로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저야 하도 긴장돼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몰랐지만 그 아가씨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저를 편하게 해주려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들도 이리저리 알려주면서 이거 드셔봐라, 저것도 드셔봐라 권하는 모습이 참 싹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우리 집 사정을 얼마나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것 없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내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돈 문제야 어른들끼리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없는 시댁에 시집 오면서 걱정하는 기색은 별로 없어 보였죠.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니 서로 사정을 깊이 물어보기도 어려운 탓에 가벼운 식사 자리로 끝이 났고 그 아가씨와 헤어지고서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엄마, 소연이 어때요? 착하고 귀엽죠? 그렇네. 부잣집 따님 같이 생겨서 새침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싹싹하고 구김도 없더라. 소연이 성격 좋아요. 털털하고 꾸미 먹고 엄마 말씀대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긍정적이고 착해요. 구김이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 가끔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어려움을 안 겪었으니 고생 모르고 순수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엄마가 보기에는 착하고 좋은 아가씨가 더구나. 나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더라. 착하긴 정말 착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그 집은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그 집에서도 우리 집 사정을 알고 계시니? 내가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집에서 우리 집 사정을 이해하실까 싶어서 말이다. 엄마는 괜히 그런 게 먼저 걱정이 되네?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못 굴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쪽 집안에서는 저 좋아하세요. 그럼 내가 너 혼자 키운 것도 아시고 그러며 저는 이미 몇 번 인사드렸었고 집안 얘기도 다 했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신 것도 알고 그 얘기 들으시고는 고생 많으셨겠다면서 엄마가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독학해서 공부한 것도 대견해 하시고 남들보다 더 고생한 걸 알아주시는 분들이세요. 그 집이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앞에서 돈 가지고 기죽이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걸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아마 엄마도 직접 만나시면 좋은 분들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 하지만 엄마는 괜히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지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줘야 할 텐데 말이다.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 사실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 집에서는 저희가 결혼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소연이 명의로 아파트도 있으니까 신혼집 걱정도 없고 제가 준비만 되면 변호사 사무실도 내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부담된다고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저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자식 결혼 문제로 걱정하는 동안 아들은 이번에도 저 혼자 알아서 잘 얘기를 마쳤던 모양입니다. 사업을 해서 여유가 있는 그쪽 집안에서는 변호사 사위를 맡는 것이 기쁘신지 저희 아들만 좋다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제일 걱정이던 신혼집은 당연하고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줄 변호사 사무실까지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 안도가 되면서도 왠지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해주고 싶어서 걱정하던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걸 덥석받아도 될지 걱정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말을 자식 앞에서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처가의 발목을 잡힐지언정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들에게는 좋은 일일 테니 말이에요. 아들은 그 와중에도 도움만 받는 제가 괜히 주눅들까 걱정하는 듯했지만 저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제 체면이나 기분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좋다면 도움을 받기를 원했죠. 아들도 그런 처가 댁의 제안이 나쁘지 않은지 제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사무실을 차리면 지금보다 덜 바쁠 거라며 기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에서도 저 좋아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기대도 크시니까 아마 상견례 때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런 걸로 편견 가지실 분들이면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래, 뭐 좋은 분들이신 것 같다. 말만 들어도 이런데 직접 만나 뵈면 어떨지 기대되네. 그래도 엄마가 소인배라 그런지 자꾸 긴장이 되네. 아들은 사돈될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며 긴장을 놓으라 말을 했지만 그런 아들의 얘기에도 저 스스로 괜히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상견례를 준비하게 됐죠. 그날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준비했는지 제 생에 그렇게 신경 쓴 날이 또 없었다 싶었네요. 전날부터 얼마나 떨리는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긴 밤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미용실에 나가서 거금 5만 원을 주고 화장과 드라이를 하고 이럴 때 입으려고 백화점 세일할 때 큰맘 먹고 샀던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서 빌린 명품 가방까지 조심히 꺼내 들었어요. 내 주제에 무슨 명품인가 싶어서 명품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상견례를 한다는 제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괜찮다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억지로 자기가 아끼는 명품 가방까지 내어주는 지인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명품 가방까지 들고 상견례를 나가게 됐습니다. 남의 가방까지 빌려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괜히 기죽을 일 없지 않냐는 지인의 말에 저도 금세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꾸며놓고 나니 저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여느 집 사모님 못지않아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근사한 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만하면 변호사 아들 가진 엄마로 꿀리지는 않겠다 싶었죠. 하지만 잔뜩 힘을 주고 상견례에 나간 저는 안사돈을 만나는 순간 앞전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이소연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처럼 누가 봐도 대단히 비싸 보이는 차림에 가볍게 꾸민 듯한데도 부티가 나는 그 여자를 보니 내가 아무리 꾸미고 치고 발라봤자 태생이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해서 전교 꼴등이 1등 할 수는 없듯이 나와 달리 사모님처럼 있어 보이는 안사돈을 보니 괜히 그날따라 잔뜩 힘을 준 제 차림이 더욱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초장부터 한풀 꺾인 기세로 상견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 여자는 옆에 든든한 남편까지 있으니 저 스스로 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건지 그날따라 누군가가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었다 싶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 아들과는 몇 번 만나셨다고 해서 그런지 저만 빼고는 다들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더군요. 우리 아들을 벌써부터 사위라 부르시며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었어요. 탁사방 같은 아들 키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는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도 최서방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른데 낳고 기르신 사돈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호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도 별로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알아서 잘해준 덕이죠. 그런 아들 두신 것만으로도 성공하신 거죠. 솔직히 요즘 이런 젊은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고생 모르고 부모 도움으로 쉽게들 하는 세상에 자기 노력만으로 이런 자리까지 오기 어디 쉬운가요? 저희 남편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 아드님이 더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네요.
사돈께서는 저희 아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칭찬에 몸둘바 몰라 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 잘났다는 소리 듣는 게 싫은 부모는 없기에 저도 제 자식 자랑에 뿌듯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듣기는 했었지만 정말로 저희 아들을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히 집안 사정으로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 잘 컸다며 대견해 주시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도 형편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괜히 대릴 사위 대접받는 건 아니겠다 생각했죠. 이런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대충 들었지만 사돈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남편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린 자식 두고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하셨을지 말이에요. 혹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집안의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 자식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될 때까지 일을 해야지 싶어서요. 그래도 오래 해온 일이다 보니 이제는 별로 힘든 것도 없고 다들 차려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사돈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듣지 못했네요. 제 직업을 묻는 안사돈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대충 사정을 안다기에 제가 하는 일까지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묻는 이에게 뭐라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민재 역시 마찬가지인지 난감한 얼굴로 안사돈을 쳐다보더군요. 소연이, 너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 나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별로 안 궁금해 하셔서 말 안 했지. 순간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밝고 퀴어하던 예비 며느리가 난색을 표하는 걸 보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은 그쪽 집안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예비 며느리의 반응에 아들 역시 뭔가를 느꼈는지 우물쭈물하는 며느리를 보며 자기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저는 소연이를 통해서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마 소연이가 잊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 가사도우미 일하세요. 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오래 해오셨는데 그 덕분에 제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돈을 벌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쉬셨으면 하는데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말리지를 못하네요. 아들은 창피하거나 숨기는 기색 없이 담담히 제가 하는 일을 설명했지만 그 순간 그 집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사도움? 그럼 다른 집 일 해주는 거예요. 예. 가사도움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연이, 너는 알고 있었어. 다 알고도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니? 엄마, 왜 그래? 목소리 좀 낮춰. 그래서 오빠가 지금 말하잖아. 죄송해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놀라서요. 진작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 저도 사돈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까지는 차마 신경을 못 썼네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은 생각도 못 해봤어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두 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실수했네요. 저는 두 분이 저희 어머니 직업까지 궁금해 하실 줄 몰라서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놀라실 일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뭐 나쁜 짓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도 집에 일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이 생소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생각보다 날선 사돈의 반응에 저희 아들 역시 기분이 상한 듯 날카롭게 대꾸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굽힐 줄을 모르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저 때문에 아들이 괜히 사돈들과 화를 낼까봐 전전긍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되고 말고 집이 가난하고 그런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사도우미라니. 아니, 사돈께서는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그런 걱정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떤 걱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돈이 일해준 집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사돈이 남의 집 식모살이 한 걸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쩔지 벌써부터 걱정인데, 심지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면 누구라도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보고 비웃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사돈은 결혼식에 그냥 오지 말아요. 결국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여자 입에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까요? 제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식모와 사돈을 맺는다는 게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하던 안사돈은 기어이 저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욱해서 뱉은 얘기인지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휴, 나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애들 결혼 반대할 생각은 아니에요. 최서방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 사정 알고도 결혼시키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집이 가난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 중에 혹시나 사돈을 안다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애들 결혼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사돈이 그날만 피해서 좀 조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나 싶어 되물어봤지만 그 여자는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창피해서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안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어떻게 부모에게 자식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고 남의 집안일 하면서 가진 수모도 당해봤다 생각했지만 그렇게나 비참하고 처절한 기분은 생전 처음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더 비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도 화를 낼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 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기에 그러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나만 참고 넘어가면 우리 아들 앞길에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화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는 게 느껴졌죠. 따뜻한 아들의 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겨우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안사돈의 뺨을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아무 말 못한 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민재,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오빠, 지금 우리 엄마 때린 거야. 미쳤어. 미친 건 당신들이야. 다들 그 헛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고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내 결혼식이야. 내 결혼식에 내 부모를 못 오게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해.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어. 범죄를 저질렀어. 그저 묵묵히 꾸준히 일 하면서 성실하게 일해 온 것밖에 없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체면 운운하며 우리 엄마를 무시해. 어마어마. 미쳤어. 내가 최서방 차례를 얼마나 좋게 봤는데 어디 감히 장모 뺨을 때리나. 변호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펍이 무섭지도 않아. 뭐 고소라도 하시려고. 그래, 어디 고소하세요. 고소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뭐 그딴 게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나. 그럼 고소장 보내시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엄마, 일어나 가자. 아들은 가만히 있던 저 대신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리고 그
그 여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런 낯선 아들의 모습에 별말 없이 아들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들은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보였습니다. 자기 부모를 욕보였으니 속이 상할 만도 하겠죠. 저도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제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은 죄책감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만 하면 집이고 사무실이고 보장되어 있는 일이었는데 나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면 우리 아들 앞길이 막히는 건 아닌지 그 걱정만 들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이런 일 당하시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저는 그쪽에서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사실 소연이가 자기가 미리 다 얘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말하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설마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워낙 좋은 모습만 봐서 그런지 그렇게 모의상식하고 천박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소연이도 그럴 줄 몰랐고요. 아들 역시 그날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기에 제 직업이 문제가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겠죠. 엄마는 괜찮아, 민재야.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더러운 꼴을 많이 받는 줄 아니? 세상에는 그것보다도 더한 사람들도 많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지는 엄마도 모르지 않다만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니? 대체 왜 그랬어? 엄마, 나 그것도 많이 참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양쪽을 다 때려주고 싶었는데 엄마 앞에서 못 볼 걸 보이기 싫어서 참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후회 안 해요. 그러다 그 집에서 진짜 고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여자가 화가 많이 났는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던데. 돈도 많은 집인데 너 앞길 막으면 어떡하니? 엄마는 너 잘못되면 못 살아. 고소 당하면 당하는 거지. 저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엄마, 나 변호사예요. 내가 설마 그런 고소 때문에 인생이 망하겠어요.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는데 결혼하고서 알았으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걱정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죠. 아들은 그런 집과 결혼할 생각 없다며 마음을 굳혔고 소송 역시 걱정하지 않는다며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제가 우려하던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쪽 집에서도 자기들이 너무했다는 걸 모르지 않는지 그 여자를 다른 식구들이 만류하고 고소는 없던 일이 됐더라고요. 아들은 차라리 고소를 당해서 끝까지 가보겠다 말했지만 저는 일이 무마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은 잘 처리가 됐지만 저희 모자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계속 제게 미안해하며 속상했고 저도 파혼을 당한 아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못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저희들에게도 그 일은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이 됐고 그 사이 아들은 또다시 좋은 인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했던 탓에 새로 인연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사람이 생겼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아들 역시 더욱 신중하고 싶은지 한동안 제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같은 변호사고 두 사람이 연수원 동기였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원래는 동기였던 두 사람이 돌고 돌아 연인이 된 것을 보면 결국 맞는 짝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별일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네요. 다행히도 사돈들께서는 평범하게 자식을 잘 키우신 분들이셨고 그분들은 제 직업이나 사정을 염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저희 모자를 이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셨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전과 달리 마음의 짐 없이 아들을 걱정 없이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지원을 해주지 못해 여전히 미안했지만 아들은 이번에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내겠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지 가진 고생 끝에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기까지 했네요. 아들 혼자였다면 저도 걱정을 했겠지만 저희 아들보다 똑부러지는 며느리가 있어서 저도 걱정이 덜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든든한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기에 두 사람도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이겨내기를 바라며 저는 두 사람을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따뜻한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